네, 안녕하십니까. 미스터리 홈즈의 이상민입니다. 2022년 12월 21일 부동산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집을 처분하는 기간을 원래 6개월이었습니다. 기존 집을 처분하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집이 있었어요. 새로운 곳에 청약을 한 겁니다. 청약을. 그 조건이 뭐냐면, 기존에 있는 주택을 6개월 이내, 그러니까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하는 조건으로 청약을 받아준 겁니다. 집이 있는 상태에서도. 그걸 이제 2년으로 연기를 시켜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집이 안 팔리다 보니까 이 기간을 늘려줬습니다. 2년으로. 근데 2년을 늘려줬는데 이게 2년 늘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도 입주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건설사에서 기존에 있는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입주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간만 늘려준 거지 입주는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6개월 동안 안 하면 아예 그 계약 자체가 해지가 됐었는데 그 해지되는 기간을 2년으로 늘려준 겁니다. 늘려준다 하더라도 기존의 주택은 무조건 처분해야 돼요. 처분하지 않으면 입주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주를 못하다 보니까 그 기존에 갖고 있던 새로 지금 분양받았던 집들을 등기도 못해요. 등기를 못하니까 전세를 못 넣습니다. 그리고 대출도 받지를 못해요. 입주를 못하면 잔금을 치르지 못하잖아요. 잔금을 치르지 못하다 보니까 입주도 안 되는 거고 그럼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지금 등기가 안 나오니까 대출 받을 수도 없고 전세로 내놓자니 전세도 지금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연체료는 계속 내고 있고 그래서 지금 무엇을 요구하냐면 입주를 시켜달라 등기를 해달라 그런 요구거든요. 근데 이제 국토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를 들어 지금 이 등기를 해줬는데 2년 안에 저 집을 팔지 못했어. 그럼 계약이 해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때 가가지고 또 등기를 말소시키느냐. 그러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국토부에서는 단호하게 안 된다. 그 집을 팔아라. 무조건 처분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계속 집값을 또 떨어뜨릴 수밖에 없죠. 팔아야 되니까. 팔아야 되니까 막 급매 막 이게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집값을 하락을 시키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세력이냐. 이 집값을 이렇게 막 급격하게 하락을 시킨 그 이유에 이런 분들도 항복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영끌했던 친구들. 2030 세대. 원통 빚을 다 끌어다가 집을. 근데 이것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이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게 국가가 이걸 나서가지고 이걸 뭐 해결해주고 이럴 사항이 아니에요. 본인들이 집값이 오를 거라 예상을 해서 무리하게 새롭게 청약을 한 거고 집이 있는데 새로운 데 청약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들이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본인들이 한 거예요. 뭐 나라에서 개인들한테 모든 돈 빚 다 끌어가지고 집 사세요라고 했나? 그건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산 거지. 국가에서 집 사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책임을 지금 이제 갑자기 이게 반전이 되다 보니까 주택 가격이 반전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여기 보면 국토부가 왜 못 해주냐면 건설사가 리스크를 감수하고 당첨자들을 선 입주시켜준다면 정부가 막을 수는 없다. 막을 수는 없죠. 건설사가 뭐 리스크를 안고 나는 입주시키겠어요. 시킬게요. 하면 다만 입주자가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지 못하면 건설사도 영업정지, 법인 대표자 징역 등 처벌을 받게 이렇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건설사도 못하는 거고 국토부도 지금 여기 나오잖아. 선입주를 허용한다면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했을 때 강제 퇴거를 시켜야 되는데 등기 이전까지 한 입주자를 퇴거시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못하는 거예요.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집값을 계속 저희한테 계속 문의가 옵니다. 집값 내려달라, 집값 내려달라, 얼마까지 내려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시세 하락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시세 하락을.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피해를 보는 겁니다. 자기의 재산 가치가 자꾸 떨어지잖아요. 네, 다음입니다. 올해 주택 거래의 10건 중에 이제 한 건이 증여로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증여로. 이 이유는 워낙 집값이 자꾸 이제 하락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증여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또 시세가 자꾸 하락하다 보면 아무래도 증여세가 좀 작지 않습니까? 증여세 내는 부분이 좀 작으니까 그래서 증여를 많이 한 거고요. 또한 증여가 내년에는 바뀝니다. 증여세에 대한 그 규정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많은 분들이 증여를 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5억짜리 집이다. 그러면 5억에 이제 주고 공제하고 나머지 이렇게 증여로 내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도 있고 뭐 아들한테 무주택자인 아들한테 자녀들한테 저가로 양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가로 양도하는 방법. 지금 시세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시세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증여할 때 그 특수관계인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는
저가 양도를 할 수 있어요. 30% 정도 저가 양도를 해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일반 그냥 개인과 개인 간에 30% 정도 거래하게 되면 지자체에서 날라옵니다. 소명하라고. 소명 자료 날라옵니다. 공인중개사한테도 소명하라고 자료가 날라와요. 너무 싸게 주는 이유가 뭐냐? 이런 거 소명하라. 하는데 부모와 자식 간에는 30% 싸게 거래를 해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상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억짜리 같은 경우는 5억짜리 같은 경우는 시세가 5억이에요. 5억이 30% 정도 하면 이제 1억 5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식한테 3억 5천까지 팔 수가 있어요. 근데 요새 시세가 떨어지고 있어요. 5억이 지금 4억으로 떨어졌어. 그럼 4억에 30%면 얼마입니까? 1억 2천이잖아요. 그럼 2억 8천까지 팔 수 있어요. 2억 8천까지 자식한테 팔아도 아무런 중요에 대한 부분도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게 오버가 됐다. 예를 들어서 내가 2억 8천에 팔아야 되는데 1억 8천에 팔았어. 아들이 돈이 없어. 아들이 돈이 없어서 1억 8천밖에 없대. 그럼 1억 8천만 원까지 팔면 1억이 오버가 된 거죠. 원래는 4억까지 2억 8천까지 해야지 증여세가 없는데 1억 8천까지 하면 1억이 오버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1억에 대한 증여세를 내면 되는 거예요. 1억에 대한 증여세 10%입니다. 10%인데 1억에 대해서 5천만 원 공제하고 5천만 원에 대한 10%는 얼마입니까? 500만 원이 500만 원. 4억짜리 지금 시세가 나온 4억짜리 집을 아들한테 1억 8,500만 원에 팔습니다. 줄 수 있는 거죠, 아들한테. 아들은 1억 8,500만 원만 아버지한테 주면 돼. 주면 싸게 산 거잖아요. 그렇게 싸게 산 만약에 어차피 다른 사람한테 싸게 팠느니 자식한테 그렇게 줘도 돼. 그렇게 줘도 됩니다.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현재는 증여가 올해 상당히 많이 늘었고 내년에는 이제 이 증여치득세에 대한 기준이 달라집니다. 공시가격, 주택 공시가격에서 일반 시세 기준으로 바뀌기 때문에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30, 40% 정도 올라갑니다. 취득세가. 그리고 그 증여로 받은 그 물건에 대해서 5년 안에 팔게 되면 취득세 2월가세, 취득가액 2월가세가 적용이 돼가지고 가격이 올라가는데 그걸 또 10년까지 늘렸어요. 10년 안에 팔면 또 그런 걸 적용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역대 최고의 비중으로 증여가 늘어났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집값이 반토막 났던 송도가 이제는 살 때가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으로 바닥 찍고 지금 반등을 좀 하고 있답니다. 1월 거래가 127건으로 급증을 하고 더샵 송도 마리나가 10억이 됐던 게 6억이 된 거예요. 반토막이 난 거죠, 반토막. 반토막이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슬슬 이제 반토막 정도면은 사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해서 지금 11월에 거래가 127건으로 급증을 했다는 그런 뉴스입니다. 이게 송도 신도시의 이제 아파트 전경인데요. 여기 서해바다 보이고 아주 멋있습니다. 잘 해놨는데 여기도 지금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12억짜리가 6억으로 반토막 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위치적으로나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훌륭한 거잖아요. 지금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이렇다 보니까 이게 한 50% 정도 가까이 떨어지니까 이제는 사야 될 것 같다. 사야 될 것 같다. 급급매 위주로 매수세가 붙으면서 아파트 거래량이 차츰 회복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대기 수요자들이 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있는 사무실에도 급매물들이 나옵니다. 급매물 나오면 급매물들은 바로바로 나갑니다. 급매물들은 바로바로 나가요. 근데 급매라는 게 지금 시세와 형성된 것 중에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많아야만 5천 정도? 5천 정도 싼 매물들이 이제 급매로 나오는데 그런 매물들은 나오면 그냥 바로바로 나갑니다. 바로바로 나가. 그러니까 수요가 있다는 거예요. 대기 수요가 있어요. 지금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웅크리고 있는 그분들의 심리가 어떻게 변하냐. 시장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뉴스들이요.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부동산은 심리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부동산 심리인데 부동산 심리가 슬금슬금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하면 사람의 이제 심리가 살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 바닥을 친 거 아니야? 바닥을 친 거 아니야? 대기 수요자들이 여기 웅크리 있던 대기 수요자들이 이제 바닥을 친 것 같은데 슬슬 한번 시작해 볼까? 라는 그런 심리로 서서히 바뀌기 시작하면요. 한순간에 올라갑니다. 한순간에 폭발적으로 올라갑니다. 폭발적으로. 여러분들 그 주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식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 세력들이냐면 세력들은 이 바닥에서 살금살금 주식을 삽니다. 몰래 사야지 그 산다는 소문이 들리면 갑자기 이제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주가를 띄울 수가 없기 때문에 바닥에서 살금살금 몰래 오랜 기간 동안을 살금살금 주식을 삽니다. 누가 팔면
예를 들어서 저가에서 계속 횡보를 하면 이 가격이 올라가지 않고 횡보를 하면 사람들이 그걸 견디지 못하고 아, 이 주식은 이제 별 재미가 없는 주식이구나 하고 그냥 팔아버려요. 팔아버리면 팔아버리는 그대로 계속 바닥에서 삽니다. 살살살살 조금씩 다 사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왕창 샀다. 유통 주식 중에 내가 몇 프로를 갖고 있다라는 그 포션이 딱 돼 있으면 그때 주식을 그냥 바로 띄워버립니다. 천천히 띄울까요? 천천히 띄우면 개미들 달라붙으니까 안 되죠. 바로 상한가로 쳐버립니다. 바로 상한가로 쳐버립니다. 그런 상한가 한 두세 번 딱 치고 그러면 이제 그때서야 개미들이 살라고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면 그때 다 개미들한테 물량을 던지고 빠져버립니다. 그게 이제 주가를 띄우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부동산도 지금 이제 슬금슬금 이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이런 뉴스가 지금 나오잖아요. 지금 뭐 바닥을 쳤는 것 같다는 둥 이런 식으로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비 신호일 수도 있어요. 예비 신호일 수도 있어요. 강남 집값도 양극화라잖아요. 강남 집값. 잠시 렐스는 반등을 했어요. 잠시 렐스는 반등을 하는데 헬리오시티는 하락했다. 헬리오시티가 거기 아닙니까? 가락동 옛날에 가락동 시형 아파트. 가락동 시형 아파트에 거기가 재건축 단지가 헬리오시티인데 거기는 지금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했는데 잠실 엘스는 반등을 했다는. 같은 송파구 있는데 왜 그럴까요? 실제로 헬리오시티는 가격이 하락 만큼 부동산 침체기 속에서도 서울 내에서 거래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다. 거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송파구 헬리오시티는 109제곱미터 같은 경우가 18억 6,500만 원에 거래됐던 게 16억 7천만 원으로 해가지고 1억 9,500만 원이 빠졌고 송파구인 잠실주공 5단지 112제곱미터는 하락폭이 더 크다. 이 기간 22억 7,850억에 거래되던 거에 20억 850만 원 내려가면서 2억 7천만 원이 급락했다. 음마아파트도 하락세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잠실 엘스는 또 상대적으로 또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기회 잡자, 기회를 잡자. 이게 이런 기사들이 살살살살살살 나옵니다. 살살살살 나오기 시작해요. 이런 기사들을 뭐 어떤 놈이 또 뭐 그게 또 썼나 보다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부동산 심리라고. 이런 기사들을 살살 띄웁니다. 지금 현재는 전반적으로는 뭐 하락이 된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기사들이 살살살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준비는 하고 계셔야죠. 대출금리가 많이 세다고 하니까 정부에서도 원래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가 자격 조건이 있었잖아요. 특례 보금자리론을 해주는 게 원래는 어떤 자격 조건이 있었는데 이제는 소득 제한이 없다. 소득 제한 없이 특례 보금자리론을 해주겠다. 이게 금리가 싸요. 네, 연 4%대. 지금 금리가 대출금 주담대가 어떤 분은 뭐 10% 간다. 막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건 최고 금리고요. 네, 신용 상태가 제일 안 좋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 내가 주담대를 받으려면 받는 게 보통 7%에서 8%거든요. 지금 현재. 그 얘기고, 신용점수가 어느 정도 되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정도 안 가요. 여러분들 매스컴을 전적으로 믿을 건 아닙니다. 다 믿으시면 안 돼요. 그게 최고금리라는 거. 일 때 그거라는 거 아시고 계시고, 일반적으로 신용 상태가 좋은 사람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것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연 4%대. 지금 현재 6%에 대비 1, 2% 낮은 금리로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요런 내용들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 거 보면 여러분들도 총알이 있는 분들은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가락동에 우창이라고 데가 있는데, 여기도 지금 요번에 2차 정밀 진단을 통과했다. 재건축 통고의 벽. 이 재건축 통고의 벽, 재건축할 때 가장 어려운 게 이 안전진단 통과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 재건축이라는 게 이제 집이 아무래도 노후화가 되고 30년 이상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노후화가 되잖아요. 노후화가 되는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 같은 경우는요, 30년 갖고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진짜 시멘트를 진짜 개딱지 같은 거 썼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시멘트를 쓰게 되면 보통 50년 이상 갑니다. 50년 이상 가요. 철근 콘크리트 그 구조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지금 30년 지났다고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구조적으로. 10년이 지나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 안에 있는 배관들이 문제가 돼요. 그 안에 있는 난방 배관이라든가 수도 배관이라든가 하수구 이런 그런 배관들 자체가 그게 아무래도 오래 못 갑니다. 녹이 슬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걸 불이나 동으로 했겠습니까? 쎄 있죠, 쎄. 응?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다 녹이 슬고 하다 보면 녹물이 이제 수돗물을 틀면 녹물이 섞여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주거 환경 자체가 안 좋아지는 거죠. 삶의 질이 떨어지고. 근데 그런 거지 구조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50년 이상 간다니까.
그래서 그 비중을 지금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때는 그걸 50%를 받잖아요. 50%. 그러니까 그거 딱 봤더니 외관에 봤더니 문제 없어. 금도 안 가고 그냥 뭐 금 쪽 가더라도 그 크랙이 허용 범위를 넘어서야 되는데 그 크랙한 게 허용 범위 안에 있고 하면 아예 안전진단 통과 못 합니다. 그럼 재건축 자체가 안 돼. 아예 진입 자체가 안 됩니다. 그걸 비중을 50%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그러니 뭐 40년, 50년 돼도 멀쩡하지. 근데 그거 비중을 지금 낮추고 줄여주고 환경 분야분은 가끔 이제 뭐 녹물 나오고 막 이런 것들 배관 난방 배관 막 녹슬고 난방 잘 안 되고 샤시가 오래돼가지고 단열도 안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거 환경에 대해서 비중을 높임으로써 정밀 안전 진단을 통과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통곡의 벽이라고 했겠습니다. 통곡의 벽. 여기도 지금 비싸게 주고 들어간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재건축한다고. 집 같지도 않은 집을 그렇게 비싸게 주고 들어가서. 옛날에 지금 뭐 잠실 앨스나 그런 것들이 옛날에 다 그 잠실 주공 아파트들 아니에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 친구가 거기 살아가지고 한번 가봤거든요. 아파트를. 참 말도 안 되게 삽니다. 말도 안 되게. 그 연탄 보일러 때는 그런 아파트가 있었어요. 그게 잠실 앨스 아닙니까? 가락 우창이 정밀 안전진단을 통과해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그 재건축 단지들도 탈락한 단지도 3배쯤에 따라 평가하겠다. 그다음에 리모델링을 이제 재건축이 안 되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추진했던 데들도 다시 재건축을 해야겠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마지막 기사인데요. 요새 GTX-A, GTX, CB 막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난리가 났는데 현대 로템에서 2024년 개통을 목표로 하는 GTX-A의 차량이 출고가 됐답니다. 출고가 돼서 이제 본격적인 GTX 시대가 열릴 것 같습니다. GTX는 생긴 거는 일반 전체라고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속도 자체가 일반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80에서 100km 정도로 달리지 않습니까? 요거는 이제 시속 180km로 달리다 보니까 서울과 수도권을 30분 내로 이제 연결한다는 이게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아파트가 비싸서 못 사는 사람 같은 경우는 출퇴근 하기가 되게 힘들고 그랬는데 이제 30분 내로 이게 연결이 되게 되면 직주 근접이 아니라 이제 서울에서 굳이 내가 거주할 필요 없이 수도권 내에 저렴한 아파트를 구입을 해서 거기서도 서울로 충분히 출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GTX가 개통이 되게 되면 집값에 대한 변동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집값에 대한 변동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GTX-A의 투입 차량이 출고가 돼서 본격적인 GTX 시대가 열릴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뉴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슬슬 이런 기사들이 뜨면서 분위기 반등을 지금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사들을 그냥 단순히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둥 이렇게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흘려보내지 마시고 이런 기사들을 이런 기사들이 왜 나오나 라고 생각을 잘 해보시고 나도 만약에 집을 구하게 된다면 잘 한번 청약도 중요하지만 청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거 싸게 사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한 50% 가까이 막 떨어지고 30%, 40% 막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뉴스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2022년 12월 21일 부동산 뉴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